경고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 이야기를 경청한다면 당신은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과거와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밀 해제된 보고서 곳곳에는 대한민국이라는 국명이 수차례 강조되어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전략가들조차 이 사실을 선뜻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 유의의 강대국 지위를 획득했단 말인가? 이 서사는 단순한 경제 통계 수치나 군사력 증강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한 외국인 언론인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보고 탐 느끼고 마침내 눈물로 기록해 내려간 진정한 한국의 기록입니다. 인공지능 AI부터 반도체, 방위산업, 문화, 그리고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강대국 한국의 실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누르는데 1초도 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 영상 콘텐츠 제작에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부탁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국제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요하네스 베버라고 합니다. 벌써 27년 동안 전 세계의 부와 권력의 흐름을 글과 영상으로 기록해 왔으며 수많은 나라들의 부침과 몰락, 그리고 부상의 순간들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도 한 가지 확고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곧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국제 외교적 주도권을 통해 명백히 증명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닌 그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언제나 흥미로운 나라였으나 결코 제 분석의 주요 주목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국가는 저에게 있어 삼성, LG, 그리고 BTS 정도로 상징되는 아시아 권역 내 선진국 후보생 같은 존재였습니다. 기술 발전은 눈부셨으나 그 사회적 토대는 여전히 취약하며 사회는 불안정하고 국제정치 무대에서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 사이에 끼어 존재감을 잃어버린 나라쯤으로 보는 것이 솔직한 제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2055년 봄에 미국의 권위 있는 경제지인 포브스 펜법스에서 발표한 전 세계 강대국 순위 보고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 속에서 저는 도저히 믿기 힘든 순위를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치고 무려 세계 6위의 강대국으로 등극한 것이었습니다. 순위 상단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독일이 있었고 그 바로 아래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과 프랑스를 모두 추월한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문화적 인기에 일시적으로 기댄 순위인가? 아니면 통계적 오류인가 하는 여러 의문이 제 머릿속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장 칼럼을 작성했고 그 글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했습니다. 한국의 부상은 환상일 가능성이 높다. 국가의 본질은 여전히 외세 의존적이며 기술력은 첨단이지만 정치적 안정성과 군사적 자립도는 여전히 의문의 여지가 있다. 그 글이 발표된 직후 한국 내 여러 언론사에서 저에게 인터뷰 요청을 해왔고 그중 한 곳에서는 아예 직접 한국에 와서 현장을 보고 판단해보라는 과감한 제안까지 해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의 착각과 오해를 명확히 정리해주고 오겠다고 생각하며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복잡한 상념에 잠겼습니다. 내가 틀릴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왜 이토록 많은 이들이 한국을 고평가하고 있는 것일까? 어쩌면 제 오만과 선입견, 그리고 오랫동안 익숙해져 온 서구 중심의 시각이 그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은 아닐까 하는 미세한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은 아주 작은 틈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여행의 첫걸음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이 여행이 단지 하나의 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취재 일정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제 마음의 지도를 완전히 다시 그려가는 일생일대의 여정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정돈된 에너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 공간에는 소음이나 혼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휴대폰을 보거나 가족과 대화하면서도 일정한 흐름 속에서 질서 정연하게 입국 심사를 받았고 안내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순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가끔 느끼던 그 삭막한 긴장감과는 확연히 다른 부드러운 효율성이 저를 감싸는 듯 했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도로에서 바라본 서울의 풍경 또한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도로 위 차량들은 빽빽했지만 기묘하게도 소란스럽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운전자들은 경적을 거의 울리지 않았고 보행자들은 신호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의 대도시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곳에는 작지만 질서 있는 힘이 내재되어 있었고 저는 아직 그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마음 한편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여전히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분명 보여주기식일 것이다. 관광지 외에 다른 곳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제 의심을 놓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마주하게 될 한국의 이면에서 분명 허점이 드러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하지만 그 결심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아직 시체에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한 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의 조명이 익숙한 듯 어색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의 윤곽은 구름 사이로 천천히 드러났습니다. 호텔 방 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정적 속에서 문득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일정은 서울 지하철 체험이었습니다. 각종 외신에서 대대사마 세계에서 가장 정시성이 뛰어난 도시교통, 가장 깨끗한 공공 시스템, 첨단 기술 기반의 스마트 네트워크라고 평가하던 바로 그곳 고속터미널역으로 향하면서 저는 솔직히 말해 약간의 냉소를 품고 있었습니다. 언론이 과장한 것이겠지, 보여주기식 홍보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선입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역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제 호흡은 저도 모르게 멈춰버렸습니다. 새벽 6시 반, 출근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데도 정류장은 이미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는 소란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자신의 경로를 따라 움직였고 복잡할 법한 플랫폼에서도 부딪힘이나 다툼은 전혀 없었습니다. 저마다 스마트폰을 들고 승차권 대신 교통카드를 터치했으며 유모차를 끈 부모는 양보받은 공간에서 당연한 듯 이동했습니다. 이는 독일에서는 상상도 하기 어려운 장면이었습니다. 특히나 놀라웠던 건 노약 좌석이었습니다. 아직 빈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굳이 앉지 않고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치 영화 세트장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매뉴얼에 의한 훈련이 아니라 문화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눈앞의 현실이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플랫폼을 돌며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붙잡고 지하철을 타는 노부부, 가방을 떨어뜨린 학생을 조용히 도와주는 중년의 남성, 그 어떤 장면 하나에도 인위적인 연출은 없었습니다. 도심의 동선을 따라 종로의 한국립대학 캠퍼스로 향했습니다. 오전 9시가 차에 되지 않았지만 캠퍼스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학생들이 교내 카페에서 조별 과제를 논의하는 모습, 잔디밭에 앉아 전공 서적을 읽는 청년, 그리고 도서관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출입 인증을 하며 들어가는 수십 명의 젊은이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중앙도서관에서 만난 한 학생과의 대화였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은 본인이 지금 뭘 배워야 하고 왜 배워야 하는지를 너무도 명확히 알고 있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업 열정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이자 사회 기여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이후 저는 교내 교수 한 분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수년간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공동 연구를 수행한 분이셨는데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는요, 작지만 단단해요. 효율성과 집중력, 그리고 특히 교육을 받는 주체인 학생들의 몰입도가 아주 뛰어납니다. 단순히 성적을 잘 내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왜 배우는지 알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머릿속을 스친 건 독일의 대학 교정에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던 학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느긋함이 갑자기 무책임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무렵엔 한 시민의 추천을 받아 근처의 작은 분식집에 들어갔습니다. 흔히 말하는 김밥 천국 스타일의 곳이었죠. 그런데 놀라웠던 건 그 가격이었습니다. 김밥 한 줄에 2,000원, 떡볶이에 3,000원.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더욱 감탄스러웠던 건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밀치거나 새치기 하지 않고 줄을 서며 차례를 지킨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식집 주인은 바쁜 와중에도 손님 한 명에게 많이 바쁘시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따뜻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주선해준 스마트 도시 통합 관제센터 방문은 그날 오후에 있었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의 도시 전체의 실시간 상황이 표시되어 있었고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시스템이 교통량, 미세먼지, 범죄 발생,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모든 도시 데이터를 자동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저에게 서울의 도시를 보는 눈의 연머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설명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단지 기술이 아니라 생활 자체를 데이터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기술은 사람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시민의 신뢰가 없으면 불가능하죠.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보호하는 수단이다. 이 말은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확고한 신념처럼 느껴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저는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옛날 서울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이제 젊은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노점상에서 파는 길거리 음식, 즉석에서 만든 달고나, 335 모여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 그 중에서도 한 중학생 무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묻는 장면이 눈에 띄었습니다. 낯선 영어 발음에도 그 학생은 조리 있게 길을 설명했고 관광객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은 이미 세계의 도시다. 서울은 단지 한국의 수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환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며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틀렸던 걸까? 이 질문은 저에게 있어 서울이 던진 가장 큰 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평생 간직할 만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첫 장을 마음속에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일정은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위성 도시였던 성남시였습니다. 지방이라기엔 너무 가까웠고 서울이라기엔 또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난히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면서 갑작스럽게 태풍급 호우가 도심을 덮쳤고 제 일정은 일부 취소되어 예정에 없던 일정 변경을 해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건물 근처의 후미진 골목을 지나던 중 작은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분이 미끄러지며 팔을 다쳐 구급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고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함께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현장은 조용했지만 동시에 질서정연했습니다. 응급 처치 키트를 들고 달려온 청년, 도로를 정리해주는 택시기사, 자리를 비켜주는 시민들. 누구도 리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자기 역할을 알고 있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여성분을 싣고 가자 저는 즉흥적으로 그 병원을 따라갔습니다. 서울 외과계의 응급병동이었지만 그곳 역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병원 내부는 북적이었지만 짜증은 없었습니다. 각자 차례를 기다리며 휴대폰으로 의료번호를 확인했고 접수 창구는 군더더기 없는 매끄러운 처리로 응급 환자를 우선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신사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이신가 보네요. 어디서 오셨어요? 저는 독일에서 온 취재 기자라고 설명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시스템 잘 정리되어 있어요. 이젠 웬만한 위급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제 아내가 몇 년 전에 심장 발작을 일으켰는데 그때 3분 안에 응급 치료받았지요. 그 노신사는 잠시 말끝을 흐리며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옆에 있던 청년에게 권하셨습니다. 자네 밥 못 먹었지? 이거 같이 나누어 먹어요. 청년은 고개를 흔들며 사양했지만 노인은 끝까지 권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은 강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위기 상황에서도 음식을 나누고 질서를 지키며 이방인에게 먼저 말을 건네는 나라였습니다. 병원 내의 진료가 끝나고 나오는 길, 저는 노신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남에게 잘하세요?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요, 다 같이 힘들게 올라왔거든요. IMF 때도 코로나 때도 다 같이 쓰러졌다가 다 같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남이 아프면 내일 같고 남이 다치면 내 팔 같은 거죠. 그 말은 평범했지만 진심이었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한마디에 도무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토록 인간적인 시스템, 이토록 공동체적인 일상, 이토록 아름다운 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은 오해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 동료 기자와 다시 서울 중심가로 돌아왔습니다. 거리엔 비가 그친 후에 깨끗한 빛이 내려앉았고 시민들은 고요한 질서 속에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익선동이라는 오래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선 전통 한옥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개조되어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며 전통 찻집에서 닭과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젓가락을 떨어뜨리자 곁에 있던 한 중년 남성이 새로운 젓가락을 건네며 무릎을 굽혔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연신 감사 인사를 건넸고 그 남성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잘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나라는 배려를 통해 존재의 가치를 이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보았던 장면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정리하려 했지만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겹쳐 있었고 그 모두가 한국이라는 한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명확히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강한 이유는 GDP도 무기 수출도 인공지능 기술도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진짜 강한 이유는 그 모든 걸 감싸 안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고요하지만 강인한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은 야경 속에서도 잠들지 않았습니다. 호텔 근처 청계천을 산책하던 중 저는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부부를 보았습니다. 두 분은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고 그중 할머니께서는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으셨습니다. 저는 웃으며 다가가 사진을 찍어 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그분들은 흔쾌히 허락했고 셋은 함께 청계천 다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본 할머니는 눈가를 손으로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세계가 무섭고 미래가 불안했어요. 근데 지금은 참 고마워요. 이 나라가 이렇게나 좋아졌으니까요. 그 한마디에 저는 또 한 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단지 외형적인 발전만이 아니라 이 사회 곳곳의 기억과 상처,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적이 지금 이 도시에 녹아있다는 것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 돌아와 침대에 앉아 오랜만에 어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여기서 사람들 보며 많이 배우고 있어요. 세상엔 아직도 이렇게 진심으로 살아가는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내며 문득 제 삶의 방향까지 되묻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시청 근처를 걷고 있었습니다.
정돈된 보도와 바쁘게 출근하는 사람들, 고요한 질서를 유지한 채 유동하는 흐름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그 순간 한 어르신이 길을 건너다 넘어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몇몇 시민이 곧바로 달려가 부축을 했고 인근 편의점에서는 얼음팩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장면 앞에서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일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누구의 지시도 없이 벌어졌습니다. 마치 이곳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 말입니다.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반응이 나왔을까? 그리고 그 대답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 한국은 단지 앞선 기술이나 빠른 속도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고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 살아가는 감각, 나 아닌 타인의 고통에 대한 예민함, 그리고 이 공동체의 성장을 자신들의 사명처럼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개인 일기로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한 나라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걷고 있다. 그리고 이 가능성은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 속에 숨겨져 있다. 한국에 온 지 나흘째 되던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취재 준비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려던 순간 심한 복통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처음엔 단순히 피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정신이 흐릿해질 만큼 참기 힘들었습니다. 호텔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하자 직원들은 신속하게 구급차를 불렀고 곧 응급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도 몇 차례 응급실을 방문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긴 대기 시간과 복잡한 행정 절차에 지친 기억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긴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한국의 응급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구급차에서 내리자마자 응급실 내부로 신속히 이동했고 접수 절차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환자 상태부터 먼저 파악하는 게 이곳의 시스템이었죠. 담당 간호사는 제 증상을 빠르게 묻고 곧바로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 그 간호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환자를 환자가 아니라 정말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구나. 응급실이 이렇게 인간적이고 따뜻할 수 있다는 걸 한국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곧 의사가 진료실에 들어왔고 빠르게 상태를 진단한 후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급성 장염이라며 곧바로 수액 치료와 함께 간단한 약 처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런 과정만 해도 보통 2~3시간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이 놀랍게도 20분 내에 처리되었습니다.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간호사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제 상태를 체크하며 작은 농담까지 건네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참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환대라는 말을 온전히 느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은 단지 의학적 치료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도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간호사는 약 처방은 여기서 바로 받을 수 있고 비용도 많지 않을 거예요. 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저는 응급실 비용이 무척 걱정되었지만 실제로 청구된 금액을 보고 다시 놀랐습니다. 독일이라면 수백 유로를 쉽게 넘겼을 응급처치와 수액, 약까지 모두 합쳐 3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응급실 문을 나서던 순간 저는 홀로 앉아있던 한 노인을 보았습니다. 손에 작은 도시락을 들고 있었고 어디로 갈지 몰라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갈 곳이 없어 보였는지 노인은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청년, 밥은 먹었나? 갑작스러운 물음에 당황했지만 저는 배가 고프다고 무심결에 대답했습니다. 그 노인은 조심스럽게 도시락을 열며 저를 향해 권했습니다. 멀리서 온 것 같은데 먹고 가요. 김밥 한 줄 정도뿐이지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병원에 있으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음식을 권하는 모습이 너무 낯설었기 때문이죠. 저는 독일에서 살고 자라며 타인과의 거리감을 자연스러움이라 배웠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낯선 이 노인의 친절에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노인은 다시 한번 권했습니다. 괜찮아요. 낯선 곳에서 아프면 더 외로운 법이야. 한국 사람은 다 그래요. 어려울 때 나눠 먹고 살아야지. 그 말에 저는 결국 김밥 한 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입 베어 문 순간 알 수 없는 감정이 저를 덮쳤습니다. 도시락의 온기 때문인지 아니면 노인의 진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저는 눈가가 축축해졌습니다. 처음으로 타인이 준 음식에 눈물이 날 뻔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제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이 힘들었을 때도 다들 서로 이렇게 나눠 먹었어요. IMF 때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그랬고. 참,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 순간 병원에서의 모든 경험과 노인의 말이 연결되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위기 속에서 강대국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에도 서로 돕고 나누는 마음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조용히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거리로 나왔을 때 저는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비로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묵직하게 다가오는 한마디를 되뇌었습니다. 강한 나라는 경제력도 군사력도 아니다. 진짜 강한 나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구나. 이 깨달음은 저에게 있어 너무도 큰 충격이었고 동시에 위로였습니다. 이는 독일로 돌아간 후에도 계속 기억할 한국에서의 가장 특별했던 순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저는 거리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때의 제 심정은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껏 저는 세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보았지만 이렇게까지 가슴 깊이 울림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경제력과 군사력, 정치적 위상 같은 것들만이 국가의 힘이라 믿어왔던 제 생각이 얼마나 협소하고 피상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 생각에 잠겨 거리를 걷다 보니 어느덧 서울의 중심가 명동거리였습니다. 명동은 서울에서도 가장 번화한 곳이라 들었지만 제가 보기엔 그저 많은 상점과 북적이는 사람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길 한쪽에서 한 젊은 청년이 작은 노점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관광객들에게 작은 기념품을 판매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능숙하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그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전통 장식을 하나씩 건네주며 정성껏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결에 그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소통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요? 청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이렇게 제가 만든 걸 외국인이 좋아하고 한국을 기억한다는 게 보람차죠. 전 한국이 자랑스러워요. 제 작은 장식품이 한국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고요. 그 말은 단순히 청년의 개인적 열정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젊은 세대가 가진 자부심과 책임감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한국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방위산업 전시회를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라고 들었지만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독일이나 미국의 기술력에 비하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전시장 안에 들어선 순간부터 그 생각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습니다. 제가 방문한 부스 중 한 곳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엔지니어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한 발 앞선 기술력을 설명하고 있었고 여러 외국인 바이어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친 그와 잠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군사 기술을 개발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나요? 결국 무기는 파괴를 위한 도구니까요. 그러자차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는 이유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죠.
하지만 저희는 이 힘을 절대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기술이 세상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드는 데 쓰이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껏 보아온 어떤 나라에서도 듣기 힘든 차원이 다른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짜 위대함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기술과 경제적 성공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 진정한 힘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면서 하루 동안 느꼈던 모든 감정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겪은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나라의 사람들 안에 이미 내재된 힘이었고 그 힘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강렬하게 들었습니다. 밤늦게 저는 다시 그 노인의 도시락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봤던 도시락의 모습과 그것을 나눠준 노인의 얼굴이 생생히 떠올랐습니다. 아주 평범한 김밥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 왜 그렇게 그 김밥이 맛있고 따뜻하게 느껴졌는지를 알았습니다. 그건 단지 음식이 아니라 한 사람이 타인에게 건넨 진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심이야말로 이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제 눈에는 이제 대한민국이 결코 단순한 아시아의 기술 강국이 아니라 세계가 아직 배우지 못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품고 있는 나라로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이 나라를 떠나 돌아가면 저는 무엇을 써야 할까요? 이전처럼 경제지표나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 같은 표면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 대신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왜 진정한 강국인지, 숫자와 통계를 넘어 진심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글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저는 이때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방산 전시회장에서 만난 청년 과학자의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 이 무기는 전쟁을 막기 위해 개발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던 이유는 지금껏 제가 생각했던 힘의 의미와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태어나 유럽의 평화 속에서 성장했지만 군사적 힘이란 결국 공격과 방어라는 이분법적인 시각에서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그 젊은 연구자는 달랐습니다. 그는 무기를 만드는 일을 평화를 위한 숭고한 작업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산 전시회를 나온 후 바로 서울에서 강원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매일같이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면서 제 시야가 점점 확장되고 있었고 이번엔 한국의 지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 독일에서 국제뉴스로 접했던 강원도 대형 산불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불이 얼마나 심각한지 정확히 알지는 못했지만 피해가 꽤 컸다는 정도는 들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그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산 전체가 까맣게 타버린 차에 앙상한 나무들만이 남아있었고 불에 녹아내린 집과 자동차들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 현장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주는 반응이었습니다. 이미 복구가 빠르게 진행 중이었고 현장에 모인 자원봉사자와 군인, 시민들은 완벽한 질서 속에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 중 대부분이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취재하며 한 자원봉사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힘드시겠어요? 이렇게 끔찍한 상황에서 복구가 가능한가요? 그는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힘들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더 똘똘 뭉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재난이 일어나면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힘이 나오거든요. IMF 때도 코로나 때도 다 그랬죠. 그때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한 중년 여성이 울음을 터뜨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집이 완전히 불에 탔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녀를 향해 여러 명의 사람들이 달려가 위로했고 현장에 있던 공무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안내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다시 한번 한국 사회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복구 현장에서 작은 에피소드를 하나 더 보았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잠시 쉬며 간식을 먹던 중 한 여고생이 봉사자들 사이를 돌며 작은 음료수를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로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마음 깊숙이에서 알 수 없는 감동과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독일에서도 물론 재난 복구는 이루어지지만 이렇게까지 강력한 연대의식을 현장에서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스템이나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적인 진심과 공감의 문제였습니다. 복구 현장을 떠나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동행했던 한국 기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본 한국은 참 특별합니다. 독일이나 유럽에서도 이런 연대는 있지만 여기서는 정말 뭔가 다르네요. 그 기자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은요, 많은 위기를 겪으면서 강해졌어요. 전쟁도 겪고, 분단도 겪고, 경제 위기도 몇 번이나 겪었죠. 그럴 때마다 국민들이 똘똘 뭉쳐 위기를 넘겼어요.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저에게 깊이 와 닿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한 나라란 단순히 GDP나 군사력으로만 결정된다고 믿었지만 한국에서의 며칠간의 경험은 그 모든 믿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산불 현장에서의 시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힘은 경제적 수치나 군사적 지표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강원도의 밤하늘을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까맣게 탄 산자락 위로 희미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진정한 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날 밤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면 저는 무엇을 써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왜 세계에서 인정받는 강대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강대국의 비밀이 단지 기술력이나 경제력 같은 숫자에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글은 제가 지금까지 써왔던 어떤 기사나 보고서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단지 한국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인류 사회 전체가 배워야 할 진정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는 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이 저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을 줄은 그때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산불 피해 지역의 작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모두 지친 표정이었지만 누구도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힘을 내자고 말했습니다. 마을 입구에서는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숙소와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젊은 자원봉사자들과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려 음식을 준비하고 배급하며 주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자 한 어르신이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었습니다. 멀리서 오셨네요. 이거 드시고 가세요. 그녀는 제 손에 따뜻한 컵라면과 물 한 병을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자신도 피해자일 텐데 그 와중에도 낯선 사람에게까지 온정을 나누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까지 챙기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분은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는 쉬었나요? 늘 위기였고, 늘 고비였죠. 하지만 그때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어요. 그래서 버틸 수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혼자면 못 버티죠. 하지만 다 같이 힘내면 또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말이 얼마나 큰 울림으로 제 마음에 다가왔는지 저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 어르신의 말 속엔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가치가 담겨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마음. 그것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진짜 힘이었습니다. 복구 현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또 다른 인상적인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장 복구를 지휘하고 있던 한 공무원이었는데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보다 굳건한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언제쯤 복구가 다 될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주저히 없이 대답했습니다. 금방입니다. 아마 일주일 정도면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정리될 거예요. 그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은 언제나 빠르게 일어서요. 재난이 우리를 흔들긴 하지만 절대 무너뜨리지 못하죠.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의 말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현실에 근거한 신념임을 저는 이미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위기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강철 같은 민족성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후 저는 산불 피해 지역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강당은 임시 대피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곳에는 많은 가족들이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주민들을 위해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은 작은 악기들을 들고 있었고 한 아이가 무대 위로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른들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 아이의 맑고 자신감 있는 목소리에 모두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들의 작은 공연은 힘들고 어두웠던 현장에 밝은 빛을 선물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한국 사회가 가진 또 하나의 강력한 힘을 목격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에게 웃음을 주고 위로할 줄 아는 따뜻한 공동체 정신이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마음속에서 수없이 반복된 질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런 힘을 가지게 되었을까? 그 답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도 경제도 아닌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일어서는 사람들의 연대와 진심 어린 마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서울의 숙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피로했지만 전혀 지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새로운 깨달음과 감동이 저를 다시 힘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즉시 독일에 있는 편집장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이제까지의 제 글은 한국을 전혀 모르고 쓴 글이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만난 한국은 진정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의 비밀은 기술이나 군사력, 경제적 성장이 아니라 공동체와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이메일을 보내고 나서 저는 한참을 호텔방에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수많은 빛들이 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가 제게 준 깨달음과 감동은 제 인생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바꿀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으로 기억될 것임을 말입니다. 한국에서의 일정이 거의 끝나가던 날, 저는 마지막으로 서울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곳은 첨단 부품을 제조하여 유럽과 미국 등지에 수출하는 강소기업으로 몇 년 전부터 유럽 시장에서도 꽤 이름을 알리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한국 경제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 비밀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깔끔하고 질서 있게 정돈된 공장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작업복을 깔끔하게 입고 각자 맡은 바 일을 하고 있었고 공장 내 모든 설비는 마치 병원 수술실처럼 깨끗하고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 CEO인 이 대표는 저를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 대표는 50대 중반의 젊어 보이는 인상을 가진 인물이었고 말투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 앉자 저는 먼저 간단한 질문부터 던졌습니다. 이 회사가 성공한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기술력이나 혁신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우리 직원들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IMF 위기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배운 게 있어요. 결국은 기술이나 자본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말이죠. 그가 IMF를 언급했을 때 저는 갑자기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독일에 있을 때 한국의 IMF 위기 소식을 뉴스에서 보긴 했지만 당시 저는 단지 먼 아시아 국가의 경제적 위기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건이 한국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로 남아있을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IMF 위기 때 여기 계신 분도 힘든 일을 겪으셨나요? 제 질문에 이 대표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담담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이 회사를 창업한 것도 IMF 위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죠. 갑자기 회사가 도산했고 부모님이 하시던 작은 가게도 문을 닫게 되었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말 힘들어하 하셨어요. 어머니는 늘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한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때 처음으로 느꼈어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요. 이 대표는 잠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한국 사회의 IMF 위기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금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서기까지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왔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위기를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스스로 뭔가를 해야겠다고 말이죠. 제 사업을 시작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단지 돈을 벌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 사회에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이 대표에게 레이 달리오의 빅사이클 이론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라들이 발전과 쇠퇴의 사이클을 반복하며 그 과정에서 혁신과 단결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자 저는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대표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확실히 상승의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IMF나 코로나 같은 큰 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더욱 강해졌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또다시 방심하면 언제든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더 겸손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또 한 번 깊은 통찰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영하는 기업을 단지 이익 창출의 수단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발전을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대표는 공장을 안내하며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회사가 발전하는 만큼 한국도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생각에 모두가 진심으로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만드는 부품은 유럽과 미국에서도 인정받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 작은 부품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미래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벅찬 감정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성공이 아니라 자기 일에서 국가와 공동체의 발전을 생각하는 이런 태도는 제가 유럽에서도 보지 못한 진정한 애국심이었습니다. 회사를 나오며 저는 이 대표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더 이상 위기를 겪지 않는 게 꿈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편안한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좋은 기술과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죠. 그의 말을 듣고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강함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겪으면서도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의 힘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서 어떤 글을 써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강대국인 이유는 단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레이 달리오의 책을 다시 꺼내 컴에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지금 바로 레이 달리오가 말한 빅사이클의 상승 곡선 정점으로 향하는 길 위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레이 달리오의 책을 천천히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떠올린 것은 그날 만났던 이 대표의 말과 회사 직원들이 보여준 자부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달리오는 책에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혁신과 당열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비로소 그 단어의 의미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혁신을 단순히 기술적 진보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 저는 혁신이 기술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회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넘어 기술을 사람과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무기를 평화의 수단으로 쓰고 재난 상황에서도 서로 돕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기업의 성공이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의 한 대형 서점에서 열린 레이 달리오의 책 출판 기념 강연회에 초대받았습니다. 한국의 경제 전문가들과 젊은 대학생들이 많이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한국의 차세대를 이끌 청년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몇몇 대학생들과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 학생이 제게 물었습니다. 독일에서 본 한국과 실제 한국은 어떤 차이가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독일에서 한국은 그저 기술 강국이나 K-팝 같은 문화 수출 국가로만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와서 느낀 한국은 그런 것 이상이었죠. 여러분은 정말 강력한 나라에 살고 있어요. 단지 경제력이나 기술력이 아니라 공동체의 강력한 연대가 여러분의 진정한 힘입니다. 제 말을 듣던 학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한국의 미래가 걱정돼요. 저출산이나 고령화 같은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그런데 그런 문제들 속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 한국의 진짜 힘을 생각한다면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합니다. 어떤 나라든 위기는 겪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그 위기를 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IMF 위기를 겪으며 더 단단해졌듯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문제들도 결국 더 강력한 한국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겁니다. 제 말을 듣고 있던 한 학생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자신감이 생겨요. 우리는 아직 젊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요. 우리도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학생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젊은 세대가 자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며 동시에 희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은 제게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점을 나오며 저는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또 다른 인물은 한국에서 20년 가까이 사업을 하며 성공한 외국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왔으며 한국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이 왜 강해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질문을 던지자 그는 주저없이 답했습니다. 한국인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오히려 더 당열하고 강해지는 특성이 있어요. 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지 가까이서 봤어요. 정말 놀라운 회복력이었죠. 그와의 대화를 마치고 카페를 나서며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면 한국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를 써야겠다고 말입니다. 이전처럼 숫자나 지표로 한국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희망에 대해 말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방에서 다시 일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에서 겪은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불 복구 현장에서 봤던 주민들의 연대, 응급실에서 만난 친절한 간호사의 미소, 이 대표와 직원들의 자부심, 그리고 서점에서 만난 청년들의 희망, 어린 눈빛까지 모두 생생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일기의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을 진정으로 이해했다. 한국의 진짜 힘은 기술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위기 때마다 함께 손잡고 일어서는 공동체의 정신이었다. 내가 본 이 힘이 한국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 것이라고 믿는다. 일기를 덮으며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조용히 저물어가고 있었고 빌딩 사이로 보이는 작은 빛들은 마치 수많은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빛들이 마치 제가 한국에서 본 사람들의 마음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지만 서로 연결되어 빛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말입니다. 다음 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하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서울의 정령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제 독일에 돌아가면 내가 겪은 이 놀라운 경험들을 세상에 제대로 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한 빅사이클의 상승 곡선을 타고 있으며 이 나라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큰 발전을 이뤄낼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의 시작을 바로 이곳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롭고 깊은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긴 여정이 마무리되는 느낌과 함께 복잡한 감정 속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서히 멀어져가는 서울의 모습은 처음 한국에 도착할 때 바라봤던 풍경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같은 도시였지만 제 눈에 비친 한국은 이제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낯설고 흥미로운 아시아의 도시가 아니라 인류가 잃어버린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찾아가는 특별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얻은 경험과 깨달음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커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였습니다. 독일에서 떠나오기 전 저는 한국에 대해 아주 냉소적인 칼럼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세계 6위 강대국이라니 이건 그저 숫자와 이미지의 착각일 뿐이다. 라는 말로 한국을 얕잡아 봤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오만함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낳았는지 지금 비행기 안에서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들을 방문하면서도 한국처럼 제 마음을 깊이 움직인 나라는 없었습니다. 제 마음을 움직인 건 한국의 경제적 성취나 화려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마음이 움직였던 건 그곳에서 만난 평범한 사람들의 진심과 따뜻한 배려, 그리고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고 당연하는 공동체의 정신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공항 카페에 앉아 잠시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칼럼이나 보고서가 아니라 오직 제 자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독일로 돌아와 제가 처음 하고 싶은 일은 그동안 제가 얼마나 큰 오해를 했었는지, 그리고 한국에서 경험한 진실한 모습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의 첫 문장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알게 되었다. 편지를 쓰면서 저는 서울에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응급실에서 만난 간호사의 친절한 미소, 산불 복구 현장에서 만난 봉사자들의 굳건한 표정, 김밥 한 줄을 나눠준 노인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기업 CEO 이 대표의 진심 어린 이야기까지 모두 하나하나 선명히 기억났습니다. 특히 IMF 때의 위기를 겪고 사업을 일으켜 세운 CEO 이 대표와의 만남이 머릿속에서 가장 강렬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던 타임파워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어요.
라는 말이 계속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강대국의 조건은 단지 GDP나 군사력, 외교적 지위가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함께 살아가는 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공항 카페에서 몇 시간이 지났을까? 저는 갑자기 급한 마음에 독일의 한 유력 언론사 편집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제가 처음 한국에 대한 비판적 칼럼을 실었던 바로 그 인물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편집장의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자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습니다. 편집장님, 지금이라도 다시 한국에 대한 글을 쓰게 해주세요. 제가 완전히 잘못 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번에 제가 직접 확인한 한국은 숫자나 통계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이걸 반드시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편집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마도 그가 생각하기엔 제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빠진 게 아닌가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곧이어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하네스, 너 지금 한국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까지 말을 바꿀 정도면 분명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한 거겠지. 저는 편집장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스마트한 시스템과 효율성, 응급실과 병원 시스템의 놀라운 속도, 산불 피해 현장에서 봤던 공동체의 단결력과 회복력, 방산 전시회에서 들은 청년 과학자의 평화에 대한 신념, 그리고 IMF 세대 CEO 이 대표의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말입니다. 편집장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놀랍구나, 요하네스. 너의 이번 경험이 우리 독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자극이 될 거야. 네가 이번에 느낀 것을 그대로 전달해줘. 네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을 테니까. 편집장의 승낙을 받은 저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에도 피곤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바로 책상 앞에 앉아 한국에서 느낀 감정과 경험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로 돌아왔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한국에서의 경험이 선명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에게 보낼 최종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글의 제목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가 한국을 완전히 잘못 봤던 이유, 그리고 진짜 강대국의 비밀. 원고를 보내면서 저는 솔직하게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한국을 처음 방문하기 전까지 나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대국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내가 배운 진정한 강대국의 비밀은 바로 사람과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분명 세계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강대국입니다. 제 글은 얼마 후 독일 주요 일간지에 크게 실렸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독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수많은 독자들이 편지를 보내왔고 제 글이 그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는 말을 전해왔습니다. 심지어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글을 읽고 한국을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다음 휴가 때 한국을 꼭 방문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독자들의 반응을 보며 깊은 만족감과 함께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 잘못된 선입견이 결국 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욱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기뻤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독일에 돌아온 후에도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도 문득 한국의 장면들이 떠올랐습니다. 응급실 간호사가 건넨 미소, 산불 현장의 혼연일체가 된 마을 사람들, 이 대표와 직원들의 당당한 자신감, 카페에서 만난 청년과 외국인 사업가의 솔직한 대화까지. 하나하나가 제 삶에 깊은 울림을 주었고 그 울림은 결코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편집장님이 보낸 메일은 제게 큰 응원이었습니다. 내 글을 읽고 나니 독일에도 한국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 같단다. 정말 고맙다. 그 말에 힘을 얻은 저는 그날부터 다시 글을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사례, 더 생생한 묘사, 그리고 더 마음을 다해 표현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몇 주 후 제 글은 독일 주요 매체에 연재로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첫 편은 한국의 응급실을 열었던 간호사의 미소였고, 두 번째는 산불 피해 현장의 연대와 회복력, 세 번째는 IMF 세대 기업인의 신념과 공동체 경영 등 총 5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매회 반응은 뜨거웠고, 독일 독자들은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갖기 시작했다는 평가를 전해왔습니다. 연재 중 한 독자는 제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요하네스, 당신 덕분에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기술과 문화가 전부가 아니었네요. 진짜 감동은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이 경험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의 책으로 엮기로 했습니다. 책 집필에 들어가면서 저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간호사, 산불복구 자원봉사자, 이 대표 카페에서 만난 유학생과 사업가까지 그들은 모두 흔쾌히 만나 주었고 한국을 대표해 제 경험을 풍성하게 해 주었습니다. 인터뷰로 나눌 수 있었던 솔직한 이야기들은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더 깊이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한국에 다시 방문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취재가 아닌 책을 함께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한국의 다양한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다시 응급실을 방문해 그 간호사를 직접 인터뷰했고 이 대표의 공장에도 다시 찾아가 현재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매번 만남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감사와 놀라움, 존경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책 출간 직전 저는 한국에 많이 알리고 싶은 뜻을 담아 독일과 유럽의 주요 언론사와 함께 한국의 공동체 정신을 주제로 한 세미나도 준비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다양한 사례와 영상 인터뷰 장면이 함께 소개되었고 독일 청중들은 눈물을 보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특히 산불 복구 현장 영상을 보고 나서 몇몇 청중은 박수를 넘어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세미나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무대에 올라 다음과 같은 말을 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취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랑스러워해야 할 것은 그 성취를 지탱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한국은 지금 세계가 배워야 할 사람 중심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앞으로 인류 모두를 위한 희망이 될 것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많은 사람이 다가와 손을 내밀었고 그들이 눈물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한국에서 느낀 그 따뜻함이 다시 제 마음속에서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한국 정부와 문화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브랜드 가치를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공식적인 감사와 함께 한국 홍보대사 제안도 받았습니다. 저는 솔직히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백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기술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받은 감동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결국 외교적 제의 대신 저는 다른 한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한국 사회 각계각층의 진짜 사람 이야기를 모아 계속 전하고 사람의 마음이 가진 힘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는 비전을 전했죠. 지금도 제 삶은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각종 포럼과 방송에도 출연하며 한국의 진정한 힘을 알리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알아야 했던 이유는 그곳에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독일의 집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에 햇살이 들어오고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옵니다. 전화기를 열자 한국에서 만났던 분들의 메시지가 계속 들어옵니다. 김밥 할아버지 건강히 계시죠? 간호사님이 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이 대표님이 사업 잘 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제 마음에는 따뜻한 감정이 물결치듯 퍼집니다. 문득 오늘의 일기를 펼쳐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도 나는 한국을 생각하며 웃었다. 사람의 마음이 공동체의 정신이 이 세상을 지탱하는 진짜 힘이 될 수 있다는 확신과 함께. 그날 저는 마지막 인터뷰를 마치고 카페에서 혼자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는 원고로 가득 찬 노트북과 그 옆에는 한국에서 받은 작은 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병원에서 건네받은 쪽지, 도시락 봉투에 적힌 짧은 메시지, 그리고 산불 현장에서 받은 작은 솔방울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소한 것들처럼 보였지만 저에게는 하나같이 소중한 기록이자 한국이라는 나라의 사람이 건넨 증거들이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사람, 숫자가 아니라 마음, 경쟁이 아니라 공동체. 저는 한국에서 그런 가치를 배웠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을 세계 유일 강대국으로 만든 진짜 이유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독일로 돌아와 지하철을 타던 날 문득 눈앞에 펼쳐진 정돈된 거리와 차분한 사람들 속에서도 어딘가 모르게 무엇인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효율적이지만 냉정하고 정확하지만 차가운 이 공간에선 한국에서 느꼈던 따뜻한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불편함이 제겐 참 소중한 기억이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다가와 지도를 함께 보던 아주머니, 도시락을 싸며 조금 짜면 미안해요 라며 쑥스러워하던 간호사, 퇴근길에도 복구 현장으로 달려간 자원봉사자 청년. 그들의 모습은 정답과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온도였습니다. 그 따뜻한 온도는 저의 삶을 바꿨습니다. 지금 저는 강의와 칼럼을 통해 유럽의 대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한류 콘텐츠가 아니라 진짜 한국의 저력, 포브스가 말한 강대국 순위 뒤에 숨은 그 눈물과 노력, 상처와 희망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한국에 감동하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나라엔 세상을 다시 믿게 만드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고 계신 한국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이룬 것들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며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는 가치입니다. 저 같은 외국인의 눈엔 그것이 얼마나 눈부신지 모릅니다. 분열과 불안이 가득한 이 시대에 한국은 단결과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한국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이 작은 위로와 자부심이 되셨으면 합니다. 당신들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겐 기적처럼 느껴지고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이 땅의 온기는 여전히 세계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한국 사회의 따뜻함을 경험했던 일화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이 콘텐츠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저는 독일에서 또 언젠가 한국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 글이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한국이 품은 그 따뜻한 힘이 세계 어느 곳에서든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 요하네스 베버가 한국으로부터 받고 이제 전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독일인 기자가 한국에서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감동의 순간들은 단지 한 나라의 발전상을 넘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였습니다. 응급실에서의 작은 친절, 산불 현장에서의 연대, 기업에서의 윤리적 리더십, 그리고 외국인과 청년들이 나눈 진심 어린 대화까지 이 모든 장면은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에 있고 또 앞으로 어디로 나아갈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강한 나라는 강한 무기보다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한국인 여러분, 당신들이 있기에 이 나라는 세계 유일 강대국이라는 수식어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감동과 자부심을 드렸다면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과 이 따뜻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진심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